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노출이 많은 여름철 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여름철은 발이 쉽게 건조해지고 튜브탑이나 스키니진처럼 꽉 끼는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힘들어 트고 갈라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해둔다면 이 갈라진 틈 사이에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세균이 침투해서 습진이나 무좀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 후 들어오셔서 아무리 더우셔도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가량 담가 놓으시고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신 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 보습크림이나 오일 등으로 20-30분가량 발 마사지를 해주시면 피로 효과에도 좋고 또 발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군요.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최근 갑상선 암에 걸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하는데요. 20, 30대 갑상선 완 환자가 많은 것은 갑상선암 환자의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로 다른 암에 비해 10년 정도 빠른 데다 조기검진의 발달로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늦게 발견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역시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상선이란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갑상선이 무엇인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갑상선은 목의 가장 앞부분에 제일 볼록하게 나와 있는 갑상선 연골 아래 한 2-3c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한 4 내지 5cm, 부피는 한 20에서 60g 정도가 되는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의 일종이죠. 주로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한 요오드를 섭취한 것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으로 생성을 하여서 다른 신호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하고 분비를 억제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된 기능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신체 내의 어떤 장기들의 전체적인 활동을 조절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갑상선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상선 질환으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즉 갑상선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 기능 저하라든지 기능 항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갑상선에 새로 생기는 결절, 이건 주로 흔히 말씀하시는 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혹과 관련된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관련된 질환으로는 주로 기능 항진이 흔하게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레이브스병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은 염증이라든지 갑상선염이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출산 후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생긴다든지 중독성으로 생긴다든지 방사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갑상선 염증들에 의해서 갑상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갑상선 결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혹이라고 하는 것, 좋은 혹, 나쁜 혹,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한데 우리 몸에 큰 장애가 없는 혹을 양성 결절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몸에 있으면 다른 데 장애를 줄 수 있는 악성 결절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악성 결절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갑상선 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질환들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질환들은 각각의 원인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병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증상군에 속하는 건데요. 그 각각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브스 병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그레이브스병은 주로 원인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스스로 몸에서 생성이 돼서 갑상선을 일시적으로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또 다른 질환으로는 무통성 갑상선염이라든가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리고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데 그 혹이 갑상선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즉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하는 결절이 목에 생긴 경우도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중독성 갑상선종 혹은 다결절성 갑상선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의 원인은 임신성으로 생기는 산후 갑상선염, 방사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갑상선염, 그리고 일시적으로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갑상선에 장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이 갑상선 암은 도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갑상선 암은 일부 사람들은 갑상선에 조사된 방사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보통 체르노빌 그 사태 같은 경우가 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때 방사선이 조사된 사람들은 갑상선 암이 5배에서 8배 정도 발생이 많아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방사선이 갑상선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고, 또 가족 중에 갑상선 암이 있는 경우, 주로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이 유두암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체 유두암 환자의 한 5%는 가족력에 의존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된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방사선 조사력이라든지 유전력에 의해서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내분비적인 어떤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만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갑상선 질환을 앓게 된다면 동반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반되는 증상에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갑상선 기능과 관련돼서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이제 신진대사와 관련하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발육이 덜 된 아이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발육과 관련되어 있는 갑상선 기능이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뇌에 발육과 관련되어 있는 지능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뼈의 발육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됨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많이 타고 피로하고, 그리고 입맛은 더 증가하는 반면에 체중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아주 심하게 되면 안구 증상, 눈이 피로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증상 2개 이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이 앞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다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로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은 보통 몸이 붓는다든지 특히 손발과 얼굴 부종이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맥박이 천천히 뛴다든지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든지 아니면 자꾸 잠이 온다든지 변비가 생긴다든지 배변 활동에 어떤 장애가 생긴다든지 체중이 계속 증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질환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치료법도 또 다양할 것 같은데 이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가 나눠지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장애인 경우에는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항진된 갑상선의 기능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들인데요. 그런 치료로 인해서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되어 있던 것을 어떤 일정한 농도로 유지시켜서 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을 이룩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약물 치료가 안 된다면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요오드, 방사성 치료라든지 이런 더 부가적인
세세한 치료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저하된 기능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주요할 텐데요. 주기적으로 보통 혈액 검사를 하면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는지, 필요한 약물 농도가 적절하게 맞춰지는지 조정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채로 치료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노인한테 흔히 심장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심장질환이 갑상선 호르몬의 항진, 치료되지 않은 항진증으로 인해서 빈맥이 심해진다든지 심장질환이 더 악화된다든지 협심증이 혹은 심장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면서 심장에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심장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잘 조절이 잘 안 된다면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한다면 혹은 수술을 한다면 회복 기간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갑상선 기능은 조절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농도, 원하는 약물 농도와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그 약의 모니터만 잘 된다면 어느 일정 기간 하에 한두 달 정도면 정상적인 사람의 수치만큼 갑상선 기능에 도달할 수 있겠고요. 그 후에도 물론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꾸준하게 혈액 검사를 모니터하면서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경과 관찰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단되고 나서 입원, 수술, 그리고 퇴원까지는 수술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2박 3일 내지 한 일주일 정도면 수술적인 치료로 갑상선 암을 절제하고 퇴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질환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주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어린 아이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흔하진 않으세요. 주로 성인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갑상선 기능 장애라든지 갑상선 암이라든지 결절이라든지 흔합니다. 주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 2005년 데이터를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요. 갑상선 기능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는 여자가 한 10배 정도는 이상 진단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갑상선 질환으로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오시는 분들은 갑상선 검사는 흔히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피를 뽑으면 나의 모든 갑상선 질환을 다 알 수 있다 라든지 갑상선 암이든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든 약물로 혹은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검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갑상선의 기능 이상은 혈액으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양이 적절한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피검사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양성결절 혹은 악성결절이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직접 초음파를 통해서 갑상선 안이 깨끗한지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혈액검사로는 안 되고요.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의 치료로는 질환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질환들별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갑상선 기능 이상은 일단은 약물 치료가 원칙이고요. 그 약은 하루에 몇 알씩 규칙적으로 자기 갑상선 용량을 맞춰주는 정도의 약으로 섭취하면서 꾸준히 관찰하고
그리고 피 검사하고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약물 치료로 적절하지 않을 때 다른 부가적인 수술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면 갑상선암이라는 건 아직 현대 의학으로는 수술 말고는 정확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장 적절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갑상선 질환의 환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일도 하고 하다 보면 피로감을 보통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일 겁니다. 그런 것과 구별짓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자기 컨디션과 다르게 급격하게 피로하다든지, 손발이 특별히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붓는다든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최근 컨디션이 달라진다면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갑상선에 혹이 생긴다든지 결절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이 진찰로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목을 눌러보거나 목 주위에 커져 있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만져질 정도면 조금 진행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진단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걱정이 앞서는 게 예민한 부위다 보니까 혹시 수술 후에 부작용은 없는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약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 부위의 불편함, 예를 들어서 목이 땡긴다, 수술 부위가 좀 아프다,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아주 드물게는 목 주위에 목소리를 관여하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과 관련해서 신목소리가 일시적으로 난다든지, 아니면 침 삼키기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수술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 갑상선암 수술 후에 관리라고 하면 일단은 병원에 꾸준히 와서 혈액 검사가 제대로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약물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암은 재발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초음파 검사로 수술한 부위라든지 주위 임파선들의 갑상선암이 재발하거나 전이하지 않는지를 6개월 내지는 1년 간격으로 꾸준히 관찰할 필요는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 식생활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 열심히 드시면서 밝게 생활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또 이 갑상선 안에 이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은 다른 기관하고 조금 틀린데요. 간처럼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일부분을 떼어내거나 조직의 어떤 절제해서 조직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침 흡입 생검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세포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는 조직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에서 아주 미세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요.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혈액 검사하는 주사기, 실린지라고 하는 그 끝에 바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혹을 대고 혹 안에 있는 세포들을 그 주사기 끝에서 채취한 다음 그 채취한 것을 슬라이드에 도말하여서 세포들의 형태를 직접 관찰하는 거죠. 이 갑상선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일본이나 우리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주로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어패류 이런 것들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요오드가 지나친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해조류, 긴 미역의 섭취는 갑상선 기능을 장애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느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의 해조류 섭취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갑상선 암의 예방으로는 사실은 방법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서 갑상선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걸릴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예방보다는 조기 검진이 갑상선 암에서는 더 바람직할 겁니다. 네, 이 갑상선 질환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갑상선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갑상선 암이 어떤 사람도 괴롭히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대가 지나면서 산업화되고 더 복잡해지면서 최근 2005년 데이터에 의하면 갑상선 암이 35세까지의 모든 여자한테는 거의 1위 암이 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본인이 증상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하고 진단하길 바라는데 갑상선암은 대부분 자가검진보다는 친구 따라와서 건강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가 완치율은 더 높고요. 그래서 어쩌면 증상이 나타날 때보다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풀리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뻔한 건강상식입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같아. 그녀만 바라보면 언제나 따뜻한 봄날이었지.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난 너무 깜짝 놀랐네. 그녀의 고운 얼굴 가득히 눈물로 얼룩이 졌네. 아무리 괴로워도 웃던 그녀가 처음으로 눈물 흘리던 날 온 세상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 내 가슴 답답했는데 이젠 더 볼 수가 없네. 그녀의 웃는 모습. 2009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철저한 여름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여름철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름철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충분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고요. 이 아침밥을 꼭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바른 자세와 적당한 스트레칭은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사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체력은 곧 합격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오셔서 물어보세요. 정문희가 속 시원히 상담해드립니다. 건강재테크 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욱더 풍성한 건강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